이번 달에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초대형 이슈가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요게 포레온, 포레온. 둔촌주공 입주가 11월 27일 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약간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네. 원래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요게 저는 최근에 제가 강의가 20기였는데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대로 가면 내가 현장에서 보고 온 모습은 전 그거 하나 파악하려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왜냐면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포레온 입주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저것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깨질지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요 앞서서 인천의 검단 신도시를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인천이랑 대구는 더 하락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슬픈 얘기지만. 왜냐면 입주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하락을 멈췄죠. 심지어 인천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입주가 끝나지 않고 입주가 또 있는데 왜 반등을 하고 있을까? 실수요장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으면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집을 갖고 있으면 싸게 파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쉽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0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0원에 수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락에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IMF 때도 국제금융위기 때도 1기시 입주 기간에도 카드 대란 때도 다 어쨌건 바닥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확인이 되고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입주가 생각보다 커다란 데미지를 못 입히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강동구 대장 입지의 포레온 12,000세대는 역사에 남을 입주장이란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이제 제 일을 하는 사람이 관심이 없겠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이대로 가면 원래 입주장에 먼저 무너지는 게 전세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자금을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세 흐름이 이상한 거예요. 전세가가 8억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7억대에 내놓은 매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예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흘러가 버렸고 8억대에 시작해서 9억, 10억 향해 가고 있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가 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들한테 요 포레온 입주할 때 전세가가 이게 이 입주장에 말도 안 되지만 약강세, 강보합으로 가겠다. 전세가가 안 내려갈 거다.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게 되면은 매매가가 따라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되는 게 포레온 입주장은 시장에 데미지를 입히는 게 정상이에요.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시장에서는 이거는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2018년도 12월 달에 헬리오시티 9,500세대가 있었고 2008년도에 잠실 입주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침체를 시켰단 말이에요. 포레온은 입주 규모가 더 커요. 그럼 당연히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별 데미지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 정부가 틀어 막았어요. 왜냐면 이게 정부가 그 판단을 한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포레온이 입주할 때 분위기가 중요해요. 입주장에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은 입주장 데미지가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기대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요. 포레온 입주 전에 시장을 많이 눌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본인의 가격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게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예전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거래 건수가 2,000건 밑으로 깨졌어요. 근데 지금 이 거래 건수가 한 3,000건 정도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거래 건수가 2,000건 깨져서 몇 달이 지나가게 되면은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팔고 싶은 사람이 늘 있거든요. 이분들이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주택자들 중에 꼭 팔아야 되는 매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싸게 팔면은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쭉 유지가 되게 되면은 포레온 입주는 끝낼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 3, 4월이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거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 또는 많은 공급인데 정부는 이미 강력한 대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공급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이번 입주장이 끝나게 되면 입주가 이게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정부랑 같이.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누르고 있는데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르는 힘이 줄어들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 입주 포레온은 24년도, 25년도를 합쳐서 원래 25년도가 입주였거든요. 땡긴 거예요. 네. 지금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포레온 입주장이 사실은 수급상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말고 좀 하락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포레온 입주장에 가격이 한 30% 빠질 거니까 이때 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상담이 거꾸로 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레온이 입주하는데 안 떨어졌으니까 포레온이 끝나고 떨어질 거야가 아니라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구나, 눌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입주가 뭐 끝나는 게 내년 봄이니까 예. 내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상승기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전국장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전국장이라고 보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요장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예전 시장처럼 시장이 좋아지고 막 투자를 하고 이런 시장은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취득세가 막혀 있어서 대출이랑 다 막혀 있어요. 세금은 세고 대출은 막혀 있고 전세 계약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전처럼 투자자들이 돌면서 막 끌어올리는 거는 어려워요. 이 시장 구조가 바뀌기도 어려워요. 야당을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의 정책 기조가 그렇지도 않아요. 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요장으로 개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아지는 시장이 아니라 월세 전세 매매 중에서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다가 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포션 자체가.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는 형태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나 이런 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전월세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역사적으로 매매나 전세나 월세 시장 한 군데에 여유를 뒀어요.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전세로 사람을 보내면 돼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월세로 사람을 많이 보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국 역사에서 매매가 올라가면 전세가 내려가든지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내려가든지 심지어 하다못해 둘 다 올라가면은 월세가 가만히 있든지 뭐 하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처음이에요. 매매가도 불안정하고 전세는 올라가고 있고 월세는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뭔 뜻이냐면 수급 자체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빈집이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요거를 지금 해결하려면은 다주택자를 늘려서 전월세 공급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새 아파트를 많이 쏟아붓든가 해야 되는데 요 과정 중에 당연히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한 군데 자극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월세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월세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사람들이 월세의 한계를 느껴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 예전에 이 월세가 일정 지수가 있거든요, KB에. 이 숫자를 넘어가면 매매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월세가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월세가 상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월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를 같이 자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공급도 부족하지만 그게 이제 매매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게 해결될 방법이 있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려도 월세로 갈 거예요. 당연히 이제 월세 시장에서 버티겠죠. 근데 이게 과연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때는 뭘로 메꾸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 전국적인 상승장 25년도부터 가시화될 거고 25년도 하반기 26년도로 가면서 점점 더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10년 후 강남을 따라갈 지역을 또 꼽아주셨는데 예.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강남을 따라갈 지역은 없어요. 네, 대한민국에선 네네. 강남이 최고의 네네. 부동산 입지입니다. 왜냐면 저한테 여기가 무슨 호재가 일어나고 저기 GTX가 들어오고 용산엔 국제업무지구가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강남은 가만히 있을까요? 개발은 뭘로 하는 거죠? 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남이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과천 같은 데가 돈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택은 결국 가격이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가깝냐? 그것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액 연봉자, 오래 다닐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냐?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학군이 있냐 없냐? 이분들이 모여서 좋은 상권이 있냐 없냐? 그리고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냐 없냐? 인구가 더 유입되는 수요가 있냐 없냐? 이 교집합이 모이고 모이면서 좋은 입지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따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치동, 목동 가면 애들 공부 잘한단 말이에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애들이 대치동, 목동을 가면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목동, 대치동으로 오는 거예요. 후자 아닌가요, 후자? 애매하죠. 애매하죠, 선생님. 그러니까 네. 각자 또렷한 네네.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은 후자예요. 네. 그럼 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앞든지 따지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결과물이 가격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강남이 지금 비싸잖아요. 지금 강남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앞으로 강남보다 비싸질 지역이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비싼 건물은 나올 수 있어요. 천하에 지금 성수동에 부자들이 몰려들고 있어도 강남을 따라잡진 못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미래성에 의심이 있다? 없을걸요? 어마어마해요. 용산은 정말 엄청난 지역이 될 거예요. 하지만 주택 수나 전체 규모를 따져봐요. 대치동을 능가하는 학군이 생길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은 10년 후에도 강남일 거예요. 대신 강남이 예전에 원래 남서울이었어요. 이 강북이 딱 틀이 잡힌 택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구도심에 막 난개발까지는 아니고 자연개발된 곳이에요. 원래 진짜 부초는 종로, 광화문 막 이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심지. 강남은 그냥 아니었어요. 근데 강남은 2차 도시계획이어가지고 반듯하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강북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해서 만든 게 강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고 계획도 잘 맞았기 때문에 강남에 많은 인구가 양질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은 예전에는 막 남서울 아파트라 불렀고 남쪽에 있는 서울이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강남 같이 될 지역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강남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여러분 말죽거리 잔혹사 양재동 이런 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땅값이. 강남처럼 될 지역은 알 수 있지만 강남을 넘을 지역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강남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재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군도 만들고 상군도 만들고 인근 지역도 좋고 좋은 이웃도 있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돼요. 당연히 이걸 따져보면은 성수동이나 용산이 여기 적합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집합. 요소들이 강남만큼 빼곡하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10년 후에도 최고의 위상을 가진 부동산은 강남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남에 압구정동 재건축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지금도 가격이 그런데. 지금 신축이 많은 데에 비해서 구축이 훨씬 많은 강남이 평균가가 더 비싸요. 그럼 이거 재건축하게 되면은 당연히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성비, 이 가격이 더 많이 뛸 지역을 찾는 모델로 삼는 건 좋지만 여기를 내가 사놓으면은 나중에 여기가 강남보다 더 비싼 부촌이 될 거야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문제로 뭐 한국 부동산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등 예, 큰 예. 위기를 겪을 것이다. 예.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부동산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은 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할 거라면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이잖아요. 수요가 없어지는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많은 예로 이걸 써요. 지방 대학의 소멸. 대학교가 원래 수요가 많았는데 대학교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부 대학이 폐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라면요, 파산하시는 거예요. 이거 신경 안 쓰면 안 되겠죠. 인구 소멸, 인구 절벽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지방 소멸도 당연히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제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얘기를 들은 게 한 20년쯤 돼요. 10년 전부터는 본격화됐었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언제 현실화되느냐? 원래 인구 감소가 2035년도부터 본격화된다 그랬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망자가 늘었어요. 저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신경 쓰고 싶은 게 2031년도예요.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고 데이터화 시키니까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냐? 그 전까지는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외국도 인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북유럽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변했거든요. 한국은 이민자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죠. 돈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이민자가 얼마나 유입되는지도 봐야 돼요. 앞으로 변수는 많아요. 출산율도 봐야 되고 이민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로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슈화 삼고 있는 인구 절벽이랑 지방 소멸은 당연히 신경을 쓰는 게 맞는데 이게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언제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데드라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인구 소멸이랑 지방 소멸이 본격화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대학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날아갈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한 지방부터 소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이 흔들려도 아파트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인천만 가도 옛날에 구도심의 빌라촌 가시면은 반지하 답이었어요. 옛날에 거기 다 차 있단 말이에요. 반지하는 옛날에 원래 집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서울로 한창 이주할 때 반지하는 창고였어요. 집이 작으니까. 창고로 쓰다가 사람들이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거기 저희 옛날에 영화 보면은 마곡간에서 막 재워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네. 거기 사람한테 일세를 받다가 집주인들이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집 비워버리고 사람을 주거하게 하는데 이게 집이 부족하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양성화시킨 거예요. 원래 반지하는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니에요. 집이 부족하고 수요자가 많으면 그렇게도 돼요. 거꾸로 수요자가 없으면 다 비는 거예요. 지금 반지하부터 비고 있거든요. 그러면 빌라 반지하, 그러니까 비아파트에 인기가 덜한 곳부터 비는 거예요. 지방부터 비는 게 아니라 지방도 일정 지방부터 비고 지방도 일정의 유형의 주택부터 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확정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내가 감안을 하고 만약에 타이밍이 남아있다면 그 안에 재테크를 통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지금 서울연고대는 안 망하잖아요. 망하는 게 아니라 더 난리예요, 지금. 그럼 서울연고대처럼 서울 중심 입지에 빨리 자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는 거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일어나겠죠, 차차.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벌써. 손을 놔버리면은 나만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만약에 인식한다면 나름대로 타이밍을 재보고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요 입지에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달려야 되는 거지. 지금은 달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규제 때문에. 이거를 놓고 손을 놔버리는 건 저는 반대. 당연히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 평형인 30평대 아파트 뭐 시대가 끝났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 앞으로 어떤 평수의 아파트가 인기를 끌게 될까요? 요거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 저는 대형 평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사람이 지금은 30평대보다 엄연히 따지면 40평대가 인기가 좋은데 예전에 이제 부동산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실제 거주했을 때 만족도 1위는 40평대예요. 46평.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방개수도 그렇고 널찍하거든요. 34평은 조금 좁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내 가족이 10평대에 살았어요. 이거 요새 젊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어떻게 10평대에 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이 원룸에도 살았어요. 저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요. 주변에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한 방에 내 가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1인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 고층 아파트, 넓은 면적, 좋은 소비.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접목된 이 시스템들은 옛날에 부자들의 차나 그에 앞서서 레이싱 기술에 접목됐던 거예요. 부자들이 쓰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도 당연히 점점 더 큰 평수를 원할 거예요. 옛날에 그 당시에 대형 평수는 뭘 뜻했냐면 부자를 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큰 평수를 원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원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세금이 다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84제곱미터까지 지으면 부가세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대형 평수라고 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공급 가격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이 세금과 시스템이 완전 자유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성비 면에서는 84가 한동안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게 실수요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많이 따지거든요. 이것보다는 지금은 실수요장이잖아요. 그러면 좀 나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네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 분들은 평수를 좀 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택이에요. 서울에서 밀려날래? 평수를 줄일래? 근데 평수 줄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또는 돈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아파트가 없어요. 그럼 평수를 키울 거예요. 이건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양화될 거예요. 이 특정 평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다양화될 거라고 보고 이대로 계속 눌러가지고 경제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너무 공급이 어려우니까 소형 평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소형 평수에 수요가 붙을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김영삼 정부 때 IMF 터졌거든요. 그때 건설사들이 다 도산하고 남아있던 건설사가 짓다가 평수를 줄였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수를 줄여서 가격을 낮춰야 팔렸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지금 언감생심 내가 평수를 어떻게 늘려 줄이지. 이게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평수의 다양화, 그리고 밀려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평수를 줄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평수를 늘리고 있어서 평수를 지금 시기는 오히려 내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조금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면 되는 거지 특정 평수에 꽂힐 시기는 아니에요. 특정 평수에 집중하시려면은 앞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특정 공급대가 늘어나는지 거기 수요가 붙는지를 봤을 때 투자 마인드로 가성비를 보시는 분들에겐 그게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가보면 평수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